반갑습니다. 노량진의 과학교육론을 맨 처음 가져와서 27년간 과학교육을 강의를 했는데, 잠시도 아니죠. 꽤 긴 시간을 학교 위주로 있다가 다시 결자 해지 마음으로 노량진을 다시 왔어요. 자, 다음 주 정도면 실내 의무 마스크도 해제될 것 같아서 이번 첫 강의를 저는 마스크를 벗어 보겠습니다. 3년간 마스크 속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한 30%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그 의무 기간 동안은 쓰고 계시면, 저는 일단은 강의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또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뭐 그렇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물리 교육에 대해서 좀 올해까지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시험에 를 보면 이제 그 1차의 커트라인하고 성적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카페에 나와 있는 통계자로 뭐 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1차의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교육학이 대략 평균이 한 13.5점에서 많게는 17.9 정도 이렇게 교육학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와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가 이제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이하 이제 제주, 강원 쪽에서는 69점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에 대한 얘기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54점 정도 나왔고, 대구가 물론 이제 한 74점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변수는 저는 이제 교과 교육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일단 제가 오늘 조금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서 시간이 틈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물리하고 화학의 기출 문제를 우선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본 강의를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요, 화학은 교과 교육 문제가 똑같이 4점짜리 6문항인데 가독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화학 교육만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는 그런 문장으로 좀 됐어요. 문장이 조금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다소 문제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전공에 대한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광주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대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아마 지역적인 보수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교과 교육에 크게 이제 변수를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그 물리가 158명 모집에 958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대략 6.7대1 정도, 07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이제 보는데, 뭐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과거에는 뭐 공통으로 쳐도 평균 한 25대1 정도의 굉장히 엄청난 임용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차츰 낮아져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기출 문제의 분석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교과 교육이 좀 많이 변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리가 가장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물리가 가장 1차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나머지 화학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생물과 지구과학은 뭐 무난한 평년과 같은 문제 출제 유형이 아니었나. 다만 문제 내용이나 난이도 면에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그 문장을 이렇게 어휘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출제자들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번 교과 교육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현재는 예비 교사지만 내년에 이제 물리 교사로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시험이 결국은 26년간 27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만 이 시험의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누가 이렇게 뭐 행정소송을 걸거나 그러지 중간에 한번 있긴 있었는데요. 현재 시험 제도에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물리교육은 출제자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 한 분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 그 다음에 그 어휘의 사용, 뭐 이런 것이 물리교육의 시험 응시생 958명이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어떤 그러한 속성이 보이는 그런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고시 제도가 향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있으면 국가고시 제도로 바뀌면 그때는 아마 선발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의 현재 시험 제도에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해 능력을 좀 길러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올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의 저희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들이 뭐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처음에 노량진에 제가 과학교육을 처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구박도 심했고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저는 학교로 돌아갔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과학 교육이 이렇게 물리, 화학, 생명, 지구로 나눠진 그런 게 있었고 각자 전공별로 뭐 독특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형성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5개념 같은 경우를 처음에는 이제 5개념 5인으로 쓰다가 이제 올바른 의미를 해석하자 그래서 물리 쪽에서는 이제 얼터네이티브 대체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상황 의존성을 갖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단어를 어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생명과학 쪽에서는 이것을 그냥 5개념, 정개념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들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교육 안에서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고 막 그렇게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화학은 화학대로 나름대로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하면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과학교육, 물리교육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글의 구성과 글을 쓰는 형식,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수의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문해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문장은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시험이 치러졌지만 그렇게 과학 물리교육 중에서 출제 범위나 뭐 깊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다만 올해 이제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교육, 물리교육 쪽에서 이제 1년 내내 시험 치기 전까지 꾸준히 해야 될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잠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한창민 선생한테 기출 문제를 풀이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올해 기출 문제를 좀 다 같이 한번 잠깐 보고 좀 공부하는 방법을 미리 좀 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96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때는 과학교육 강의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됐는데, 뭐 학교에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량진의 강의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느 정도의 초점을 좀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좀 특색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보면 4점짜리 6문항이잖아요. 그죠? 중간에 뭐 점수, 그 규모나 문항의 크기 이런 것이 다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변하기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전공 1차 80점에서 30%니까 6문제가 3, 6, 18에서 24점이 거의 정확하게 30%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요. 4점짜리가 6문항이 되다 보니까 한 문항에 4점짜리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4점짜리 한 문항을 뭐 예를 들면 과학 철학에서 4점을 다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수능하고 국가에서 시험 치는 임용 이런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평가 틀이 3차원 평가 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내용과 행동과 상황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문제 문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내용은 물리 교육 과정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리 교과 교육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 맥락이 바로 물리 교수 학습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리 수업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교과 교육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런 관점에서 쓰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은 모든 문제의 문장의 구성은 판단하시고 그 판단의 준거를 쓰시오. 판단 준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점짜리다 보니까 과학적인 문장, 네 문장이면 모든 게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여기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2교시 전공 A는 4점짜리 3문항이고 3교시의 전공 B에서도 4점짜리 3문항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얘는 왜 안 움직이니?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여기서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 탐구 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육 과정, 그러니까 물리 예비교사가 현장에 가서 다뤄야 될 과목에 대한 범주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사를 좀 다뤘고요. 올해는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을 좀 다룬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 3학년군에서 이제 물리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그 다음에 전공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 1, 2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사나 과학 탐구 실험까지도 내용 체계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뭐 이렇게 과학 철학 쪽에 대한 문항을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이렇게 관련지어서 묻는 전형적인 일본 문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정적인 그 실험을 예를 들어서 냈고요. 이런 문제는 작년 저 모의고사에서 자주 몇 번 써먹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대로 뭐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다. 그리고 용어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바탕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가설, 과학적 가설인데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과학적 탐구를 논할 때 문제를 인식하고 과학적 가설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과학적 탐구의 90%는 제가 문제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는 대개 보면 탐구에 관한 것은 뭐 변인 통제라든가 탐구의 기능 요소를 한두 가지 쓰는 걸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과학교사에게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현장 선생님들이 연락을 이렇게 하셔서
탐구 그 실험을 탐구 활동 보고서 같은 것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물리교사로 이제 임용을 받아서 과학반 활동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과학적 탐구 활동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이렇게 뭐 조도 형성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과적 의문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뭘 해야 되겠다 모르겠다 뭐 제주도에서부터 다양한 곳에 연락을 받고 뭐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결국은 과학교육에서 탐구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일 것이다 라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 그러한 그 과학적 가설을 쓰는 건데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과학사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적질 당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사 같은 거는 뻔하죠.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하고 그래서 탐구 방법과 근거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오늘 자료를 그냥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와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PPT 자료를 저렇게 크게 막 이렇게 A4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자료가 나갈 텐데요. 강의 자료가 PPT가 이제 8주차가 나갈 거고 그 뒤에 장거는 물리교육 제가 총론이라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제가 뭐 한두 권 써본 것도 아니고 22권 책을 썼었는데 작년에 물리교육 총론이라고 따로 냈는데요. 올해 그 기출문제까지 풀이를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책을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양이 조금 많기도 하거니와 조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좀 이렇게 간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올해 PPT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지금 책은 쭉 나가서 엮으면 한 권이 책이 됩니다. 물리교육 총리 책이고요. 책에는 기본적인 이론의 설명과 제가 하고 싶은 이론적인 내용은 다 포함을 했고요. 22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같은 책을 써봤기 때문에 아마 물리교육에서 더 이상의 내용이 필요 없을 것이다 랄 정도로 저는 99%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부터 해서 올해 기출문제까지를 파트별로 그냥 제가 적절히 배정을 해서 다 집어넣었으니까 묶으면 책 한 권이 될 거고요. PPT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요구를 하거나 할 텐데 일단은 그 PPT를 A4지 용지에 그 슬라이스를 한 2단 정도를 넣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 책을 노트를 좀 만들기 위한 자료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8주 동안 여러분들 엮으시면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 필기 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방식을 좀 취하고자 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이제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묻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판단 준거에 맞게 과학적 한 문장 구성해내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인데 제가 이제 30년 넘게 과학교육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나의 문장을 잘 못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 마음으로 과학교육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묻는 의도대로 일치되는 타당성이 있는 과학적 문장 한 문장 구성하기에 제가 목표를 두고 강의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교과 교육은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이제 합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1차의 성적이 대개 이제 그 올해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커트라인을 보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69.7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제 지금 막 그 13일부터 이제 실험 평가부터 해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좀 달라지고 2차에 대한 평가들이 좀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2차까지를 합격한 점수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차 커트라인이 평균 한 70점 정도 나오고요.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가 92점부터 99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차에 뭐 하신데 아시죠? 주로 이제 실험평가, 지도안 작성, 그 다음에 수업 실험, 심층 면답, 뭐 이런 것들인데, 이 100점 만점에 2차에 대개 합격생들의 커트라인이 점수가 92점부터 96점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2차는 거의 다 점수를 100점 가까이 맞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1, 2차 합쳐가지고 거의 한 160점대가 대개 이제 작년에 합격생들의 자기 점수 공개된 점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1차가 대략 한 70점 이상 나와야 할 것이고 2차가 이제 거의 90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2차 내용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교과 교육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과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좀 넓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보시면 6번에서도 보면 기체와 온도의 관계에서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탐구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죠. 실제로 물리 수업에서.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도 이제 탐구 시의 주의사항을, 그러니까 물리 수업을 물리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뭐 여기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이제 앞에 문제보다는 뒤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방향이라든가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과학적인 방법 같은 것도 묻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의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가장 흔히 나왔던 뭐 힘과 가속도, 이거 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소재인데, 탐구활동 계획서를 가지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자, 뭐 변이 통제라든가 또 조건, 그 다음에 평가 근거, 평가적 관점을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뭐 사고 실험에 대한 걸 물었고, 보선의 4가지 조건 중에서 뭐 교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인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가 이런 활동을 자료로 보여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개념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을 쓰는 것,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전반차에 관한 수업 내용이고, 작성 방법을 보면 수업 모형 쓰고, 그 다음에 단계명,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이 실험하는 이유, 그 다음에 간의 전반서 조건, 뭐 요렇게 묻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기출 문제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공개가 안 됐고, 뭐 2002년도, 2004년도 뭐 요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출제를 들어갔고 채점 들어갔고 이랬을 때 제가 직접 관여를 했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훔쳐오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보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표가 제가 봤을 때 틀렸어요. 뭐 제가 들어갔던 화학 파트가 아니라 생물 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지적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또 이제 이거를 논의를 했을 때는 뭐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처럼 교과 교육은 현재 시험 제도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할 노력과 의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큰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될 문제라서 시험 대비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가볍게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문제가 물리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철학이나 뭔가를 묻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평가 축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내용과 행동과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 상황, 맥락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물리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잖아요. 물리 교육과정인데,
이게 이제 교과 교육이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14년도 정도 이전의 문제는 거의 문제가 정해졌어요. 이제 맨 처음에 교육과정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철학적인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심리 철학의 한 문제, 수업 모형 한 문제, 평가의 한 문제, 이러면 거의 끝이었어요. 근데 이 행동 요소가 이 상황에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잠깐 그냥 제가 이제 내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이미 지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풀이한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다른 뭐 학원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든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런 의문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1점짜리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게 되고요. 앞에 이제 1차와 2차의 커트라인을 제가 점수를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교육 24점 중에 최소 20점 이상 나와야 돼, 교과교육은. 그러니까 올해 물리와 화학의 커트라인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는 화학에서 보면 좀 답답할 만큼 교과교육 문제가 막 이상해요. 뭐하고 뭐하고 뭐하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을 딱 치고 나면 그 당일 1시간, 한두 시간 이내에 막 답의 풀이가 막 올라가잖아요, 온라인상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유심히 있게 들여다보면 특정한 한 사람은 답을 정확하게 답을 해. 거기에 꼭 마치 답을 안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이 나와.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출제하시는 분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답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제 문의 능력이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문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뚜렷해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주관적인 문제 출제는 좀, 원래는 시험이 그렇죠. 뭐 이제 전공이 7분 내용학이 7분 들어가시고 교과교육 1분이 들어가시는데, 적어도 교과교육은 한 3분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물리교육에서 전교수 이상의 출제 들어갈 만한 사람이 전국에서 3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막 열심히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막 힘들어 많이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2차를 올해도 강의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한창민 선생님하고도 약간 이제 사전에 예약된 게 없고 미리 뭐 그냥 스터디로 이렇게 지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올해 그냥 넘어갔는데요. 막상 1차가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하려고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부터 2차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을 꾸준하게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1월부터 천천히 조금 계획대로 계획을 잘 쌓아서 이렇게 쭉 해나가면 1, 2차가 모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올해는 좀 그것을 좀 많이 제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KTX 안에서 저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늘 했는데, 자, 그러면 기출문제도 잠시 그냥 빨리 봤고요. 뭐 여러분들도 좀 보셨겠지만, 어차피 올해 기출문제는 각 파트별로 제가 적당히 배정을 다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안을 다 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과 노트를 이렇게 그냥 바인드북에 철을 해 나가시면 한 권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같이 구성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내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물리교사의 소양을 거기에 좀 담아 보는 걸로, 그래서 하시면 1, 2차까지를 모두 동시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제대로, 특히 내용 체계를 잘 들여봐야 한다는 것,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지도안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방향은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디서 어떤 수업 차시를 낸다는 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물리교사가 해야 될 중학교 1, 3학년 공부터 공통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리 1, 2에 대한 거는 다 분석해 봐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도 교과서 하나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한 3권 정도 언제 봐요. 그리고 또 뭐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 양식이 이런 것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과제 아닌 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먼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너무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원 분석을 좀 먼저 이제 틈틈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특히 중단원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틀도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에게 그냥 한글 파일도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것이 중단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 3학년에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중단원이 나오면,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핵심어라 그러죠. 핵심어를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하셔야 될 거고, 이걸 차시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시를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 차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이제 아직은 2022 개정이 2025년에 적용이 되죠.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25년에 개정이 되는데, 적용이 되는데, 2022 수시 개정의 핵심이 전체적으로 수시가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10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105시간 정도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줄었죠. 그 다음에 과학도 이제 12단위에서 12단위에서 이제 10단위로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차후 올해까지는도 25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23년 내년 벌써 아마 물리 티오는 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단위가 줄면은요, 교사 임용에서 뽑는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동안 과학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그 15단위에서 10단위로 줄어가지고 다시 8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과는 뭐 거의 티오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국영수가 저마침 준 데에 비해서 과학은 거의 줄지는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올해 대략 그 임용 물리의 예상 인원 올해 158명을 뽑았습니다. 158명이었나요? 뽑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거의 100명 선 안팎이 되지 않겠나, 물리 티오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 개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은 티오의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시험에 대한 기출의 유형과 분석을 틀을 보면 결국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필요 없어요. 이미 검증된 이전 검인정 도서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2차에서 많이 적용되는 게 뭐 천재, 그 다음에 비상, 그 다음에 미래, 뭐 이러한 책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데, 요 정도의 그 교과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천재는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오늘이라도 당장 제가 파일을 여러분 복사해서 들을 수가 있고 한데, 이 파일을 중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그죠? 공통에서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그 다음에 과학사, 그 다음에 물리 1, 2, 요 교육과정 그대로 다운 다 받으세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차피 2022 개정은 총론만 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5 개정의 강론을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15.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아예 다 빼버리세요. 중학교 1, 2, 3학년에 물질 영역, 그 다음에 생명과학 영역, 지구과학 영역 다 빼버리고 힘과 운동 우리 물리 영역만 중학교 1, 3학년 다 추려내고 한글파일 다운받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공통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고 중단은 별로 솎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단이라는 표현은 교육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아예 물리교육에 내가 해야 될 것만 싹 뽑아내서 편집을 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1차 합격에서 2차부터 하시려고 하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차 합격하고 2차까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일 날 합격 발표하고 그 1월 13일부터니까 거의 한 15일 그죠? 15일 남짓 만에 바로 2차를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2주 만에 여러분들이 2차 준비가 힘들다.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92점부터 96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점수를 다 맞아야 되는 게 합격의 범주였기 때문에 2차의 대부분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다루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올해 그 1차의 시험 문제 분황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한 교과 교육적인 질문이 문제 출제 형식이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뭔가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비교사가 물리 수업에 대한 걸 모두 다 해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2차도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미 검증된 것을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검증되지 않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었다가 감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교육과정을 검증된 교과서에 의해서 중단원 분석 틀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시가 나오는데 일단 차시는 2015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2 개정은 2025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묻지는 않아요. 근데 2024년도 내년쯤 되면 아마 시수 문제 같은 거는 교과 교육 임용 시험에 물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23년도 문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뭐 참고적인 거는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중단원 분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물리교육에 해당되는 것만 편집을 한다. 그죠?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비상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교사라고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천재나 미리 이런 거는 현직 교사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천재는 저거 갖고 있으니까 다운해 줄 수도 있고 용량 파일이 많아서 이제 좀 복잡해요. 제가 여기 이제 USB를 3개, 4개 달고 있는데 한 개는 교과서만 이렇게 다운받았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노트북 잘못 사용해 버리니까 노트북 하나가 맛이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식 노트북을 제가 2대나 버렸는데 아예 그 외장하드를 좀 옳은 거를 하나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아예 그 교과서 다운을 좀 받아주면 되는데 3가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1개 정도를 정확하게 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서 이거는 틀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으니까 이 중단원 분석을 미리 제가 교육과정 단원이 있음에도 제가 미리 하라는 이유가 지금부터 하셔야 맞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첫 번째 이걸 얘기하는데요. 핵심어부터 해서 차시로부터 해서 중단원이 예를 들어서 8차시다 라고 하면 8분의 1차시부터 8분의 8차시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 단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시별로. 이게 2차의 모든 그 수업 지도안은 8분의 2차시를 물으면서 앞과 뒤를 이렇게 이제 블록 타임제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연차시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4위 모형으로 구성을 하되 20분간 수업하는 거니까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지도안 작성을 하고 요거 수업 시연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중간에 요 차시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면 앞과 뒤의 차시의 목표라든가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껴야 되는데 제가 그 예비교사들에게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는 이제 그 과제로 내요. 과제로 내서 이렇게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차시 구분하는 걸 잘 몰라요. 차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한 예만 제가 앞에 파일을 드리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에서 과학은 주 4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수업을 해요. 중학교는 현재 과학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교과서 집필이나 현재 현장의 수업은 연간 34주 수업이잖아요. 34주 수업인데 현장에서 수업은 이것을 이제 교과서 집필을 저도 할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면 이제 34주 중에 6주 정도를 뺄 수가 있는 거야. 6주. 그러니까 교과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지니까 수업은 34주 수업인데 실질적으로 교과서 집필은 한 28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28주 정도의 수업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은 주 3시간이잖아요. 3시간 곱해요. 그러면 4시간인가요? 그죠? 자, 요거를 다시 이제 보시면 물화생지가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영역을 나누면 대략 16차시 정도 나오죠? 그죠? 26차시 정도. 그죠? 그렇게 되나요? 24시간. 그죠? 24시간 정도 나오죠? 그럼 24시간을 다시 중학교 1학년 단원의 중단원에 들어가면 한 3개나 2개, 3개나 2개 정도 단원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은 3개가 들어있으니까 한 중단원 1개를 8차시로 본 거야. 그래서 8이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해본 경험상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모든 교과서 다 동일하지는 않아. 달라. 근데 이것보다도 작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교육을 하면 막 철학하고 이것부터 막 기출문제부터 막 욕심을 막 내시는데 이미 나온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새로 나오는 패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바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기출 문제가 왜 어디서 왜 이렇게 묻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야. 그래서 8분의 1차시부터 8분의 8차시 중단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하고 교과서에 보면 요새 교과서를 과거에는 CD로 나오다 요즘에는 이제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교과서의 사진부터 해서 한글 파일로 PPT부터 해서 한글 파일로 학습 지도안까지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문항부터 해서 모든 게 그냥 이 파일 다운을 받으면 그 안에 교사가 아무것도 학교 가서 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 간략하게 그냥 맛보기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2개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적어도 A4지에 요거 중단은 1개 정도 나올 겁니다. 1개 정도로 해서 여기에 차시별로 핵심을 쓰시고 그 다음에 수업 목표를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1, 2, 3 하셔가지고 지식 탐구 태도로 만드는 게 2번째로 어려워 하시더라고. 보기보다 이 차시를
이 중단에 대한 차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잘 못하셔. 예를 들어서 화학의 예를 들면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8분의 1차시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8분의 1차시 수업 목표도 되지만 중단은 전체의 목표도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중간에 8분의 2차시를 가지고 전시학습과 차시학습의 연계성, 수준별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시에 맞는 정확한 수업 목표를 지식 탐구 태도로 진술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기보다 이걸 잘 못하셔요. 이게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하나씩 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한테 피드백 받으세요. 이걸 다 완성하시고 나시면 교육과정하고 2차 준비까지 거의 90%는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걸 베이스로 하는 1차의 교과 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뭘 하는 거고 지식 목표는 뭐지, 탐구 목표는 무엇이니까 이런 것을 시험 문제에서 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 준비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막 해나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뭔가 나올 때마다 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출제자가 물리는 좀 덜한 편인데 출제자가 한 분이 들어가셔서 자기만의 저는 뭐 경상도니까 경상도 특히 억센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는 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출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쓰는 고유한 어휘, 문장 이게 대개 보면 대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학위를 하셨다가 외국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영어를 많이 쓰세요. 영어를 외국 가서 좀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고 그 논문 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의 임용을 받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을 좀 많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 형태의 문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과 교육 어느 날부터 아직 국어 대사전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으로 국어 대사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용 시험에는 타일로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과학교육은 그냥 출제자들이 어느 정도 과학교육에서 되게 합의를 봐서 그냥 써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런 문제들이 문장에 이게 많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다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출제자의 약간의 뭐라 권위의식 같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든 주어가 수어가 바뀌어 있는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교과 교육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해 능력을 여러분들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내서야 교과 교육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때마다 하다 보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반사 실험인데 교과사마다 실험이 다 다르잖아. 방법이.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우리 물리교육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간에는 뭐 기왕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천재를 분석하시는 분, 그다음 비상을 분석하시는 분 이렇게 정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교환하셔도 되잖아. 그리고 이제 서로 스터디의 장점은 서로 이제 이거를 평가해 주는 방법, 동료 평가를 해 보셔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 수업 차시에 이게 맞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시에 따른 수업 목표 진술 이런 거는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거기에는 수업 지도의 방법과 전략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학교 1, 3학년은 거의 정리해서 모든 게 다 POE 구성의 형식으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안 작성하시고 목표 진술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모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수업 모형도 생각해서 이거를 쭉 차시별로 이제 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고 두 번째는 교과서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중단원 분석을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쭉. 그러니까 맘먹고 하면 사실은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양인데
이제 우리가 교과 교육이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하시는데, 제가 내어드린 자료는 여러분들 바인드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뭐 필요한 거 정리해 나가시면 될 거고, 따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하셔서 2차에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보다는 2차가 더 중요하다는 건 점수 비중으로서 알려지잖아요. 1차 합격인데 2차에 떨어지면 그 얼마나 상처가 커요. 그리고 2차의 점수 비중이 92점부터 96점대로 굉장히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최종 합격에 2차가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차는 여러분들이 96점 이상 나오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아니면 비겁할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에 응시할 것인지 지방에 고향 쪽에 응시하실 것인지 뭐 좀 보셔서 동지애를 좀 가지고 스터디를 좀 그렇게 구성을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교과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접근을 할 때 이해가 될 거고요. 문장이 좀 이상하게 질문을 해도 얘는 얘다. 이거는 이렇게 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시험을 쳐보신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급해요.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일단 문두가 있고 자료 1, 자료 2 작성 방법 해서 쓰는 건데 꼴랑 4점짜리 묻는데 A4시 한두 장을 뭐 넘기는 거는 보통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좀 덜한 편이었는데요. 화학이나 이런 거는 자료 3까지 나와요. 자료 3. 자료 1, 2, 3의 작성 방법 이렇게 해서 물으니까 필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방패막이를 좀 많이 하는 형태로 변명의 구실을 많이 삼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를 분석을 쭉 해본 결과성으로는 자, 교육과정하고 교과서에 대한 거는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해 능력과 글의 구성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좀 미리 여러분들 좀 각성을 하시고 이제 교육과정을 교과 교육을 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물론 연간 패키지를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연간 패키지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 8주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이론의 바탕을 두어서 기출 문제를 이제 물어오는 조금 문해 능력을 좀 길러보고 글의 구성 능력을 좀 기르는 형태로 좀 보시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다 훑어보는 형태. 뭐 여기에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뭐 다른 선생님 강의든 다른 학교의 선생님 강의든 다 뭐 비교해보고 또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는 쪽이어서 저 나름대로 또 뭐 최대한 그리고 물리교육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도요 현직 선생님하고 뭐 여러 선생님에게 이거를 좀 교열을 좀 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는 편인데 임용 문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교열도 거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장이 나온 거 보면 하여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도 그 물리교육에서 좀 긍지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우리나라 전 과목 그러니까 문화생지뿐만 아니라 국영수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과학교육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과학교육의 선두주자는 물리교육이었고 물리교육은 기본적인 철학이나 그런 관점이 크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크게 차이도 없고 꾸준하게. 그래서 그나마 교과 교육이나 이런 거는 문장이 그렇게 애매모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했고 그래서 물리교육은 그런 거는 걱정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쭉 하시고 교과 교육은 일단은 물리교육은 24점을 다 가져간 다음에 한정규 선생님도 잘 하시겠지만 내용학에서 여러분들이 몇 점만 확보를 하면 1차는 합격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시고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하고 교과 교육학하고 내용학은 시간을 일주일을 잘 쪼개세요. 시간을 좀 쪼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쭉 나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공 끝내고 뭐 하고 이래 버리면 전공 끝내고 나서 다른 거 할 동안에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 교육을 보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과정 편집하고 교과서에 중단한 분석을 1년 내내 쭉 이어서 나가시면 여기에 물리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엉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참고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 뭐 이 전공에서는 어느 정도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출문제에서부터 2차에 강하던 모든 거는 제가 노량진에 처음 이 강의를 가져왔던 사람인 만큼,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해봤던 만큼 모든 빅데이터는 저한테 다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강의는 내어진 자료 PPT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PPT 중간중간에 교재 내용의 기출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90분 강의를 이제 4타임 하는 정도로 8주 강의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30년간 꾸준히 하던 거니까 그 패턴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보시다시피 30, 40대 젊은 나이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텐션에 다 맞춰서 이렇게 호응을 잘 못해줘서 미리 좀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뭐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질문을 올리시면 거기에 제가 타당한 답을 좀 다 그때 작년에는 제가 사실 잘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올해는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 여러분들이 질문에 그 홈페이지 자료를 점검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하시면 뭐 물리교육만큼은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장을 제가 늘 일장 수업을 과학의 본성부터 할까, 과학 철학부터 할까가 이제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이 과학 철학이고 2장이 이제 과학의 본성인데, 이제 우리가 과학의 본성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부터 과학의 본성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과학의 본성이 내재된 가치니까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려면 과학의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과학의 본성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이론적 배경인 과학 철학과 과학 심리 철학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인 과학 철학과 과학 심리 철학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업의 프로그램, 즉 수업 모형과 필요한 수업의 전략과 그러고 난 다음에 과학학습 평가라고 하는 평가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사가 되는 사람이니까 교사의 평가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교수학습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2차에서 특히 요즘에 인천이나 이런 데는 수업 실험보다는 수업의 구성하고 심층 면접이 50대 50이에요. 수업 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실현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이런 수업은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는데, 조금 서울이나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아직부터 실험하고 뭐 수업 실험 다 하고 이러는데 많이 뽑지 않는 인원 구성, 다시 말해서 인천 뭐 몇 군데 이런 데는요 실험 같은 거는 없애고 전부 다 수업 구상을 이렇게 비중을 많이 높이는 형태로 조금 변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다소 물리의 티어가 100명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말해서 한 50명 정도는 크게 훅 줄 수도 있어요. 지금 22 개정을 봤을 때 시수를 줄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인원을 나눠 보면
다소 인원이 작게 되고, 작게 되면 2차에 대한 평가 방식이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평가 방식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 피드백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주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염두에 두신다면 아마 교수학습 개선 기능이 왜 평가의 주된 기능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시험에서도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합당한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자면 우리는 예비교사니까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교과서를 미리 보는데, 물론 머릿속으로 계속 이 사고실험 형태로 실험해보고 수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찌됐든 시험은 글로 쓰는 거잖아요. 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써보셔야 돼. 설명해 보시고 글로 써야 되는데, 그 글이 우리 물화생지 중에 물리 선생님들의 단점이 글에 내 뜻과 아니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고 분명하게는 전달하고자 하는데 완성된 문장을 잘 못 쓰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쓰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교과 교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학은 뭐 한참 선생님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을 거고, 아마 선생님 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2차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일단 강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과학 철학이고, PPT는 안 올려져 있나? 왔다.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낯선데, 지역에 따라 보수적인 데는 2차에 보시면요, 이런 탁자 2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칠판도 그 물칠 분필 쓰시고 막 이래요. 굉장히 부수적, 실제로 분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남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칠판은 저도 이제 이 강의는 이것보다는 분필을 사용하고 판서를 하고 이렇게 분필도 부러뜨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이제 현장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 좀 해보시고, 일단 PPT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1차에서 첫 주에 이제 제가 과학 철학을 일장으로 할 것인가, 본성을 이제 1차 시 수업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한 이유가, 처음에 제가 올해 강의를 해보면서 과학 철학부터 해버리니까 기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범대 출신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교직 이수하는 출신들은 철학부터 해버리니까 교과 교육을 좀 기죽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리 교육이 무엇인가, 즉 과학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을 알아셔야 되고, 과학의 본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심리 철학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전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를 얘기하는데 철학을 얘기를 하니까 좀 다소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리교사로서 물리를 잘 가르치고 물리 선생님으로서 40년간 역량을 좀 이끌어 나가시려면 물리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처럼 물리는, 철학은 이러한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 지식과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그런 과학 교육의 목적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는 학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철학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다 보고 나면 별거 없어요. 어차피 솔직히 결론만 얘기하면 포포의 반중지, 쿤의 과학혁명, 그리고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3개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그거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다른 쪽에 슬쩍 언급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같은 쿤에 대한 문제라도
출제자에 따라서 다소 주관적인 어휘와 문장을 보게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 중에 쿤의 과학혁명 이전의 과학 철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쓰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되지만 철학에 대한 전체를 좀 숲을 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이해라는 말을 저는 자꾸 이렇게 단어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 외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본질의 이해라는 것은 숲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북한의 문기가 넘어가지고 한번 시적구 가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정권의 무능이다, 또는 현 정권의 무능이다 하고 있는데, 본질은요, 어느 측의 이념적인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잘못은 정은이가 잘못한 건데 여당과 야당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그 숲을 보고 그 안에 정확하게 있어야 될 나무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나무의 가지들을 이 물리교육 수업상에서 어떻게 물어오느냐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문해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타당 문장을 한 문장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미 일어난 결과만 가지고 자꾸 따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보시면, 제가 작년에 물리교육 여고와서 처음 하면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막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보면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질문을 한 거는 틀린 거죠,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설명과 여러분의 그 이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질문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이게 맞다, 응?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이해가 없는데,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법에 독특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성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르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형태가 많아서, 제가 작년에 가장 당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시험을 물었을 때 거기에 타당한 과학적 문장 구성하는 능력인데, 제가 봤을 때 물화성지 교과 교육의 본질은 틀린 게 없어요. 여기에 맞게끔, 특히 물리교육에서 나온 교과 교육의 본질에 다만 물리교수 학습 상황에 맞게끔 글을 구성해내는 것만 바로 해내시면 되는데, 저의 설명과 여러분의 이해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관점을 충돌해서 자꾸 이렇게 유지를 하려기보다는 관점을 올바르게 이렇게 구성해내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이 기본 이론 강의는 제가 PPT로 내어드린 것은 기본적인 골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그래, 개념의 기본 구조를 형성해라, 그리고 이해 관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라는 뜻에서 노트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해 드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철학은 그러한 과학의 본성, 과학의 지식, 과학적 방법, 과학의 목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교사로서 물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교육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잘 보시면요, 철학에서 말하는 크게 4가지 영역에 인식론하고 특히 논리학적인 문장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의 4개 범주, 인식론은 무엇인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 인식론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이거를 이제 과학 지식이란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란 그러면 과학 지식이란 이런 뜻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설명의 형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요즘에
과학교육에서 많이 강조된 코딩 교육 많이 그러죠. 코딩 교육은 그 과정을 구성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강을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 빛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그림자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라고 하면, 중학생들은 질문을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과학교육을 제가 다시 한번 30년을 이렇게 회상해서 보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 하면, 과학에 가는 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없어, 남이 만든 것만 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이걸로 이 기억력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좋아요, 뭐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하는 과학 입국의 한 나라로서 과학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노벨상 정작 한 명 없잖아. 그러니까 OECD 50개국 중에서 머리와 교육열은 OECD 1, 2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환경에 대한 뭐 의욕, 상실 이런 거는 49위, 47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남이 해놓은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산물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노벨상 한 명도 없는 거야. 이런 이유를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림자를 여러분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빛이란 정의를 내려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물리교사로서 빛이란 정의를 내 스스로 나의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던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교육의 좀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남이 많이 만들어 드래그해서 열심히 쓰고 그것을 외웠다가 뭐 되풀이하고 해상하고 이런 거는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이거를 구성해내려면 가장 우선 전제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이 아닌, 물리 전공이 아닌, 저는 이제 지방에 소속된 학교에 물리와 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모두 이렇게 교직 이수하는 친구들 사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물리 전공이 아닌 생물학 전공 친구에게 빛이란 정의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학 3, 4학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빛이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거는 빛의 정의가 아니라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 하나로 얘기가 끝나는데, 물질과 상호작용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 성질에 관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문장을 지금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교육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물리를 가르치는데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텐션이나 알고 있는 지식의 역량이나 함량은 이미 훨씬 넘었었어요. 어렵고 한계도 없는데, 다만 시험에서 볼 때, 시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정확히 이해 문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는 타당성 있는 과학적 문장을 잘 구성을 못할 뿐이지 모르는 건 아니었다. 대개 보면 시험이 그랬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상황은 여러분 보셨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글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이 여기 있어요. 인식론에서 인식은 안다잖아요. 안다. 그죠? 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이란, 진리란, 그죠? 이데아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의 문장을 잘 보시면 출처와 방법과 속성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란, 그죠? 자연의 경험적인 대상, 그러니까 출처, 대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그죠? 어떤 잠정적인 설명 체계,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장 구조가 요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은 앞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교과 교육이나 책에 잘 만들어진 검증된 책하고 문장의 어휘의 차이만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돼. 여러분이 먼저 구성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내 문장이 더 나오면 이거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장이 못하면, 내 문장이 못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 이상학은 무엇이 진리의 실체인가 그러는데, 교과교육 처음 하시게 되면 첫 번째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이언티즘, 즉 인식론적 몰입이라고 그래서 단어 몰입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진적 분화, 전진적 분화, 인식론, 인지론 뭐 등등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좀 헷갈리는 거야. 요게 이제 초창기에 인식론적 몰입, 사이언티즘이 첫 번째 교과 교육이고, 한 70% 정도 이상의 교과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문제가 과일반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직에 이수한 선생님들은 텐션이 높아. 그러니까 막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막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싶은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차가 점수가 높은 이유가 이거야. 다 잘해. 잘 가르쳐. 언제 집어넣어도 잘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일반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리의 5개념이기도 한데 요 범주 안에 써야 될 걸 여기에서 넘어서는 거죠. 그죠?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일반화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오버 제너레이션이 과일반인데, 요런 문제가 교과 교육을 70% 정도 공부했을 때 생기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발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과 교육은 90% 완성 정도 하시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 문제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점 중에 20점 이상, 뭐 적어도 22점 정도는 안고 가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을 여러분들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좀 본질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본질에서 문장을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성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다만 조심하실 게 과일반화야. 그러니까 어휘와 문장을 교과 교육에서 다뤄지는 거 위에 거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걸 가지고 쓰는데 충분히 내가 본질을 이해한 걸 설명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실체인가.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라는 뜻이에요. 어디. 있는가 없는가. 형 이상학은 어디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면 실제론이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 있는가? 정신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그러면 정신에 있다라면 관념론이죠. 아이디어. 자, 물질에 있다? 유물론이 되겠죠. 그래서 철학적 용어가 조금씩 나와요. 요런데 실제론, 뭐 관념론, 또는 실제론과 관념론의 바탕을 둔 경험주의 정의를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교과 교육을 공부하는데 이 어휘적인 문제가 이런 게 조금씩 하는데, 형 이상학적인 어휘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형 이상학적인 용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니까 가치 부여죠. 가치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철학에서는 미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정치하는 애들이나 따지라 그러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은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지식이란 어디에, 가치는, 방법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 철학적인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논리적 방법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납이나 연역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논리학적인 물음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철학의 범주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철학에 대해서 철학을 크게 이제 전통과 현대로 나누잖아요. 전통과 현대로 나누는데, 전통 철학은 경험, 이성, 실증론 관점이고, 그 다음에 반중주의까지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중주의가 좀 과도기적이에요. 과도기적인 철학 관점이라서
출발을 우리가 교과 교육의 물리교육 임용의 물음을 주로 이제 이 반증주의에서 많이 출발한 이유가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의 과도기적인 관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통 철학은 과학 지식을 합리적 학문으로 보는 거야. 합리적 학문으로. 그 방법은 과학적이건 논리적 방법을 통한 합리적 학문. 그러니까 기납이나 연역이나 같은 논리적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진리와 같은 관점으로 과학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통 철학이라 그런 거고요. 현대 철학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되겠죠. 물론 논리적 방법을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같은 방법을 통한 과학을 비합리적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 철학이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것이 반중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대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토마스 쿤이나 임대 라카토스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반중주의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과학적 방법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보셨다 하면 기억나는 모르도 반중주의는 결정적인 실험, 참된 실험, 결정적인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결정적인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이름을 반증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증을 견뎌내면 즉시 교체되고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반증되면 그래 가설이 틀렸음이 밝혀지면 이렇죠. 교체, 즉시 교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반증을 견뎌내게 되면 다음 반증될 때 계속 살아남아. 다시 말해서 과학 지식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잠정적인 설명체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과 지식의 속성에 대해서는 현대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과도기적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중주의까지는 어찌됐든 분류를 전통 철학으로 분류를 하는데 반중주의만큼은 과도기적인 철학적 관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철학에서 왜 반중주의와 쿤과 라카토스가 항상 비슷한 질문으로 항상 그 영역을 유지하는지도 이 전체적인 숲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경험주의인데 경험주의는 우리가 이제 이 경험주의라는 단어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주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 한 번 정도는 과거에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식의 출처가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출처를 경험해 두고 실험과 관찰과는 출처를 경험해 두고 방법을 어떤 전통적인 방법, 즉 뭐 기납이나 연역과 같은 논리적인 방법 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학에 대한 지식의 속성은 합리적인 학문, 진리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험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뭐 얘기가 뭐 확실해지죠. 자, 뭐 감각과 반성으로 경험을 통해 개발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게 요 표만 가지고 전체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전통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의 출처를 경험에 둔다, 이성에 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경험주의를, 그럼 출처를 경험에 뒀으니까 경험론이고 경험주의인데 방법을 기납과 연역을 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주의에 딱 자르면 앞에는 전통적 경험주의고 이거는 현대.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과학교육에서는 이제 이것을 뭐 소박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소박한. 그 다음에 이제 세련된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하는데 경험주의를 소박한 전통적인 경험주의와 현대적 경험주의로 나누는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납주의만큼은 따져요. 이렇게
기납주의만큼은. 그러니까 소박한 기납주의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 지식의 출처를 어디에 뒀다? 경험에 뒀다 이거, 그죠? 방법을 기납에 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소박한 그 전통적인 기납은 여기는 이제 소박한 기납주의가 되겠죠. 여기가 세련된 기납주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표 안으로 전통적인 과학 철학을 다 여러분들이 글을 만들어 내셔야 돼. 이걸 전체 한꺼번에 숲을 보는. 근데 그 안의 내용은 책에서는 이걸 일일이 뜯어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 하다 보면 본질이 자꾸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숲을 보는 능력을 좀 가지신 게 좋아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기납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한계점 극복하기 위해서 툴민의 경험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툴민의 경험주의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납주의의 문제점을 항상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설명을 들어가 보시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정의 보시고, 그죠? 정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원리 정도를 주로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문제점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의 설명이 뭐 경험주의, 기납, 뭐 경험주의부터 해서 뭐 기납주의니 경험 기납주의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납주의라 따라 안 하고 경험 기납주의로 묶어서 주로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기납주의 출처를 경험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역적 경험주의를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반증주의로 따로 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은 거는 과학적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방법이 기납과 연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고, 과학적 방법에서도 보면 요 세 개는 또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뭐냐, 가설 연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기납과 연역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설 연역인 방법이 나오죠. 이 구분이 과학적 출처, 방법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가설 연역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설이 검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검증한 데 있어서 보면 요거 그냥 검증이 아니고, 논리 경험주의는 확률적 검증에서 확증설이라고 그러고요. 꽁트의 실증주의는 절대 검증이라고 해서 확증설이라고 그러죠. 절대 검증. 그리고 반증주의는 뭐 반증설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조금 문장을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의 검증은 불가하지만 반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견해를 좀 달리 해야 되니까 반증주의부터 야금야금 이제 철학 쪽에서 물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줄이죠. 이제 물어오는 방식은 보면 결과적으로 정의, 방법,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락별로 문제를 잘 보면 정의를 물어올 때는 과학사 내용을 줘놓고 자료 1과 같은 과학자의 철학적 관점의 견해를 쓰시오. 반증주의. 이렇게 이런 게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적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납의 문제점을 쓰시오. 뭐 그죠? 가설 연역적으로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저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추리 방법을 써라, 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제점이죠. 이러한 과학적 추리의 한계점 한 가지 쓰시오.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세 가지 패턴이 다 나와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근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경험주의부터 차례대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린 거죠. 자, 정의 방법 속성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정의 방법 속성. 그러니까 정의 방법 속성을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제시한 문장이나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고 표현이 더 타당한 걸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출처. 자, 경험주의의 정의는 자연의 관찰과 실험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자연의 경험으로부터, 자, 방법, 기납적 방법이죠. 기납적 방법을 통하여, 자,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이렇게 수집한 다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법칙, 그러니까 지식의 구성 요소죠. 법칙과 원리를 발견, 도출이라는 말은 발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견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은 뭐 관찰이나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편 타당한 추론 과정, 과학적 방법이 기납입니다. 경험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과학적 지식을 또는 지식을 또 일반화를 도출해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휘를 조금 그대로 이용을 잘 하셔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여러분 정의를 한번 말해 보세요. 그것이 시작이고, 이거 정도의 문장만 쭉 연결해서 시험에 답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주의 가지고 당분간 물리교육에서 물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에서 어차피 물어오는 걸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에서 물어오는 게 자료 1에서 가져오는 예비교사의 과학 철학적 관점을 물었을 때 이것이 어떤 철학적 관점이냐를 정확하게 변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기납이 나왔으니까 속성에 관한 것이죠. 속성에 관한 것인데, 속성에 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의잖아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자연의 경험으로부터 발견된 진리가 누적적으로 처한 설명체계. 자,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말해놓고 위에서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주의의 정의를 어떻게 좀 문장을 만들 것인가를 요걸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점을 묻는다고 그랬죠? 근데 방법이 기납이다 보니까 기납의 문제점이 다시 나오는 거죠. 기납의 문제점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요.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제가 볼 때 뻔히 알지만은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채점자 입장에서 봐서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책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양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쓰다 보면 좀 뭘까, 묻는 무도에 정확하지 않는 답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기납의 한계인데요. 추리의 한계, 기납적 추리의 한계. 추리는 사고 과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납은 방법이고요. 기납적 방법에 의해서 사고하는 추리의 한계가 뭐냐? 근데 이거를 책마다 다양하게 써. 그러니까 기납은 다시 말해서 자연의 관찰 언명으로부터 보편 언명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언명에 관찰의 대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죠.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전류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는 일반화된 문장 하나를 읽어줘. 까마귀는 검은색 털을 가진 조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까마귀에 대해서 몇 마리의 까마귀를 이상을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까마귀의 다양성이죠. 물까마귀도 있고 떼까마귀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범주를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특수한 몇 가지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 언명, 즉 모든 범주를 얘기하는 보편 언명을 도출하는, 여기서 언명은 문장입니다. 언명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유한한 관찰 대상으로부터
무한한 보편 원명을 도출하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기납적 추리의 한계를 다양한 책에서 관찰의 대상이나 범위 또는 이제 그렇게 얻어진 것은 관찰 사실의 진실성 여부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이걸 얘기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말인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뭐 잘 알면서도 그러니까 기납적 추리의 한계다. 그러니까 기납적 추리는 기납은 방법이니까 기납적 추리는 관찰 언명 몇 가지 특수한 관찰 언명으로부터 보편 언명을 도출하는 것이니까 그 추리의 한계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기납적 구조의 모순이죠. 요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뭐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데이비스 휴메인데 휴메의 문제점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과학사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과학적 방법을 베이컨은 기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의 아이슬란드의 데이비스 휴먼은 그러면 기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뭔가? 기납밖에 없지 않느냐. 까마귀가 검은색이라면 까마귀가 검다는 타당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관찰로부터 얻어진 것을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휴메의 문제점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조적 모순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과학의 본성에서 과학적 방법에서 다시 보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기납의 한계를 제가 이렇게 기납적 추리의 한계, 기납의 구조적 모순, 관찰의 이런 의전 세 가지로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아놨어요. 근데 과학적 방법에서 다시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쪽에서 설명이 되더라도 이 말은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타당성 있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자, 휴메의 문제점은 기납의 타당성을 검증할 정당한 방법은 기납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일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납의 결과를 타당하게 검증할 방법은 기납밖에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요. 방법적인 모순. 세 번째는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들 임용시험에 기납적 추리의 문제점 한 가지를 쓰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인데 이것도 그냥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은 관찰 사실로부터 논리적인 구조가 그죠? 그 사실로부터 자 개념이 그 다음에 법칙이 그리고 이론이 이게 다 과학 지식인데 우리가 흔히 과학 지식을 과학적 법칙과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관찰 사실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은 관찰 사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존성, 감각기관, 인지구조, 시간에 대한 이런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잠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관찰이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갖는다 하는데 이 관찰의 이런 의존성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할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은 이런 의존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관찰 사실로부터 구성된 또는 구성되거나 그러니까 개념은 구성된 거죠. 구성되거나 법칙과 이론은 발견된 거거든요. 이론은 구성된 것이고 사실과 법칙은 발견된 거니까 자연의 관찰 사실로부터 발견되거나 구성된 과학적 이론은 이런 의존성을 갖는다 라는 뜻이죠. 그 말 자체가 바로 이제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기납적 추리 방법을 묻고 기납적 추리를 쓰시고 이러한 과학적 추리의 한계를 한 가지 쓰시오 그러면 바로 관찰의 이런 의존성을 갖는 한계를 갖는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함축된 뜻이기 때문에 따로 문장을 풀이하셔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굳이 뭐 두 가지, 과거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한 가지만 쓰는데 관찰의 이런 의존성을 잘 쓰시면 되고요.
이제 세 가지 쓰라고 그러면 기납의 추리의 한계와 기납적 구조적 모순을 써야 되니까 요거는 문장을 정확하게 풀어서 타당한 문장을 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발견학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브루너의 발견학습을 가지고 볼 텐데요. 초창기에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때 발견학습은 과학적 방법이 기납적 일반화거든요. 기납적 일반화이기 때문에 발견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특히 중학교 과정에는 그 수업 모형으로는 가장 많이 갖는 게 발견학습적인 거고 반은 POE예요. 거의 발견학습 아니면 POE로 중학교 과정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아마 루틴이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뭐 4위, 5위 올해는 저는 의심하기를 좀 STS 2차 수업 모형 2차를 STS로 좀 보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수업 모형이 작년에 나왔다가 다시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계가 보여. 맨 처음에 발견학습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POE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평가를 내기 때문에 다 같아요, 전국이. 자, 발견학습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POE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OE 나왔어요. 그 다음에 4E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는 발생학습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뭐냐면 나올 게 STS하고 그 STS 모형 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로스의 순학습 세 가지를 나눌 때 서술, 경험, 기출, 가설, 연역 세 개를 나누죠. 그거밖에 안 남았어 지금 2차에 나올 수업 모형이. 올해 한번 제가 예상하는 거는 로스 순학습 세 가지 중에 경험, 기출나 가설, 연역. 왜냐 가설, 연역을 물어야 채점할 근거가 많이 생겨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은 그렇고 그 다음에 STS를 안 물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가원과 달리 따로 내는데 형식은 같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모형이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고 나왔던 건 다시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올해 시험 치고 나면 다시 돌아갈 루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브루너의 발견학습도 충분히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2차 수업 모형입니다. 그리고 브루너의 발견학습이 뭐냐면 기납적 일반화잖아요. 그죠? 기납적 일반화를 통한 개념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수업 모형이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과학교육의 현대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학습 이론의 학습의 결과가 자 학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습은 우리가 이제 학습 이론은 학습의 주체와 학습의 객체가 상호작용을 따라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게 학습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의 결과가 전통적인 견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동의 변화라고 부르지만 현대적인 견해는 개념의 변화라고 그래요. 개념의 변화. 근데 개념의 변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념의 형성, 개념의 분화, 개념의 교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총칭해서 개념의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념의 분화 쪽에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로 이제 오슈벨이 주로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교환 쪽에서는 이제 피아제죠. 피아제가 주로 이제 얘기를 좀 이론적 배경 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내고 있는 과정인데 개념 형성만큼은 이론적 배경을 따로 하지 않고 브루너의 수업 이론에 뭐 기초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루틴이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도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새겨 보시면 그냥 이제 어차피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성에 대한 거니까 정의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법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 얘기해 보시고 철학적 문제점 방법이나 문제점 얘기해 보시고 이것이 과학교육이 주는 시사점인데 경험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발견학습을 통한 개념 형성 모형의 철학적 배경을 갖는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걸 저는 다양한 그 예시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조하는 기본 개념 구조하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정의하고 방법, 그다음에 방법의 문제점, 한 가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철학적 배경에 있는 과학교육의 실화점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개념 형성을 통한 그 기납적 일반화를 통한 발견학습을 통한 개념 형성 모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거의 대부분 발견학습이 많이 적용되고요. 주로 단원의 앞부분, 주로 이제 개념이 새로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개념 형성은 주로 발견학습보다는 이제 발생학습이죠. 생성학습에 좀 모형을 많이 둔 이유가 이제 생명과학 쪽에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성주의까지 합시다. 기억나간 김에. 이성주의는 뭐 볼 거 없이 지식의 출처가 이성에 둔다는 거죠. 방법은 연역일 것이고요. 속성은 어차피 합리적인 학문, 진리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가 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자명하고 명약과 관항은 자명, 스스로 밝고 명약과 분명하게 밝혀진 명제, 문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출처는 이성에 있다. 그리고 방법도 이성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진리적 관점으로 과학을 합리적 학문으로 보는 철학적 견해다. 여기서도 똑같이 출처 방법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처음에 철학의 의미나 사이언티즘 안 빠지려고 그러면 의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의와 구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단어나 이것만 가지고 이제 따지다 보면 점점 시간만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시사점인데요. 어차피 방법이 연역이잖아요. 그죠? 연역적이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연역의 한계를 갖게 되겠죠. 연역의 한계는 뭘까?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합시다. 한꺼번에 그냥 앞에 나중에 이제 판단하기 쉽게, 우리가 과학적 방법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 방법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기납, 그죠? 연역을 말하죠. 그리고 기납과 연역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 가설 연역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기납과 가설 연역의 변형이나 같은 용어로 보는 게 기추예요. 까지를 우리는 논리적인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납은 관찰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키워드는 일반화의 도출이에요. 일반화 도출. 일반화의 도출. 연역은 전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가설 형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과학은 다 가설 형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설명. 그러니까 가설의 설명이 되죠. 일반화의 도출이냐, 가설의 설명이냐. 자, 가설 연역은 뭐라고요? 가설의 검증이죠. 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 그래서 앞에는 주로 이제 기납과 연역의 차이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가설 연역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구 방법을 보여주고, 기납이 적용된 예 2006년도, 연역이 적용된 단계 쓰고 뭐 이렇게 물었고, 기납과 연역의 차이, 기납과 가설 연역의 차이인데, 요즘에는 기추와 기납의 차이, 가설 연역의 차이를 묻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제시에는 기납적 추리를 만들고, 이게 어떤 추리냐 물은 다음에, 기납적 추리를 묻은 다음에, 이 기납적 추리의 한계점 한 가지 쓰라. 관찰 이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추적 추리와의 차이를 또 비교해 보게 하는 문제가 요즘의 패턴이죠. 기추는 가설이 생성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키워드만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다가 보면 돼요. 그래서 기추는 기나와 똑같은 유형이긴 하고, 하지만
기납과 차이가 뭐냐면, 기납은 관찰로부터 관찰의 범주에 한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아시다시피 경험적 사실로부터 가설을 생성하는 건데, 가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관찰 대상뿐만 아니라 관찰하지 않는 범주의 다른 경험적 사실까지를 포함해서 가설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반화, 기납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검다라는 것은 까마귀, 그러니까 내 관찰 대상에 국한해서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기초는 경험적 사실을 다 포괄하는 거야. 관찰 범위를 포함해서 경험적 사실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래서 기초의 정의 보면 이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전에 경험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자, 가설을, 그러니까 가설을 생성한다. 일반화를 포함한 자, 가설을 생성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역의 한계가 뭐예요? 명략 관한 전제로부터, 자, 연역은 이 전제로부터, 자, 가설로부터 무엇을 정당화하거나 무엇을 예상하거나 무엇을 설명하는데, 설명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전제의 설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략 관한 전제로부터 갔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한계를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걸 좀 엉뚱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역의 한계는 전제로부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겠죠. 전제로부터. 근데 그 전제가 공리라면 공리는 뭐예요? 전제죠. 그러니까 이제 명제를 설명하기 전에 유도적인 기본적인, 예를 직선의 정의를 가지고 삼각형의 정의를 유도해 내려면 유도된 운명은 명제고요. 그 전제의 단어를 공리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전구gen, 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에서 전구가 아니고 행성 궤도의 전구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좀 넓혀서 보면,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그 과도기적인 설명은 티코 브라이나 행성 운동을 다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은 다르죠. 천동설과 그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나, 그 다음에 지동설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나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티코 브라이의 행성 궤도에 관한 것은 보다 이들은 완전한 원, 전구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행성 궤도는 완전한 원이다, 공리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 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역적인 설명은 공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 틀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즉, 자, 전제의 진위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 있어서는 이제 확인 실험, 정당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 연역은 전제의 정당화 예상 설명하는 추리인데, 바로 확인 실험 정당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식물수와 동물 세포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보는 확인 실험. 대부분 우리 중고등학교의 실험은 지금까지 확인 실험이었죠. 보일의 법칙, 압력과 이상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일반화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과정이죠. 그죠? 이건 확인 실험이죠. 확인 실험인데, 자, 이것이 이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연역적 추리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실험 자체가 확인 실험보다는 이제 과정을 기술하고 또 이것을 찾아가는 탐색 실험적으로 실험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 시험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책에서 봤던 실험적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현장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쓰는 실험 방법 같은 거를 좀 많이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분석을 꾸준히 좀 해보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자, 개념 분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개념 형성하고 분화하고 이거를 세 개를 좀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형성은 없던 것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없던 것에서, 없던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C1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개념 분화는 C1이 C2로 개념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분화라고 그래요. 좀 더 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교환은 자, C1이 C2 개념으로 바뀌면서 C1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O 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교환이 일어나면서 자, O 개념이 의미가 상실되는 거. 시공간의 절대성이 시공간의 상대성 개념으로 교환이 일어나면 자, 절대성 개념이 상실되는, O 개념이 상실되는 이런 것을 개념 교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성, 분화, 교환은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주의는 여기서 다만 경험주의와 자, 이성주의가 합쳐져서 실증주의, 교육과정으로서는 학문중심 교육사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이성주의가 연역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통해서 실증주의, 실증주의 그러면 우리가 탐구중심 과학교육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이죠. 학문중심은 우리나라 3차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이죠. 그래서 학문중심의 키워드는 바로 지식의 구조와 탐구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키워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중심 교육 4조 그러면 지식의 구조, 탐구 과정에서 과학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학문중심 교육 과정은 이게 끝나죠. 자, 그래서 이성주의는 경험주의와 합쳐져서 실증주의와 학문중심 교육 4조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인데 2시간 동안 시작하자마자 사정없이 나가서 약간 목도 칼칼하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교시 이어질게요. 일단은 시간은 아시다시피 10시부터 우리가 1시까지니까 90분 두 타임이죠. 그리고 2시까지 점심시간 2시부터 5시까지 90분짜리 두 타임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시죠?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